한 장의 편지를 남기고 호련히 사라진 친구. 나 말고도 돈 떼인 사람이 수십 명. 캠퍼스를 뒤흔든 희대의 대출자. 심지어 신용대출까지 받은 거냐? 신용도 없는 게 신용대출이라니. 넌 날 건들지 말았어야 했어. 추격자, 돈 떼먹은 내 친구를 찾아서 개봉박두. 분노의 추격자, 그렇게 발품만 팔지 말고 머리를 좀 써봐. 내가 좋은 정보를 제공하지? 수사의 기본은 사라진 자의 흔적 찾기. 친구의 뒤를 쫓으려면 어떤 대출을 받았는지 대출의 종류부터 알아야 할걸?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걸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거든? 대출의 종류, 첫 번째는 담보대출이야. 담보대출이란 땅이나 집, 자동차, 예금, 적금처럼 너의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지. 예를 들어볼까? 살다 보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 근데 가진 거라고는 3년을 힘겹게 알바해서 어렵게 구한 중고차 한 대. 차는 분명 재산 가치가 있지만 시장에 팔기 전엔 현금을 얻을 수 없겠지? 이럴 때 네 차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이걸 담보대출이라고 해.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은행은 가차없이 네 차를 팔아버린단다? 보통은 이렇게 담보물을 처분해서 대출해준 돈과 이자 등을 모두 회수하지만 만약에 네 차가 사고라도 나서 똥차가 됐다면? 팔아봤자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없으니 끝까지 쫓아가서 모자란 돈 200만 원을 받아내겠지. 이걸 추심이라고 해. 찾아내서 돈을 받아낸다는 뜻이야. 집이나 차 등 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이건 때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 네, 일명 깡통 주택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은 결국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줘 국가 경제를 흔들습니다. 깡통 주택이 어떤 걸 말하는지 알고 있나?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 남주랑 너는 열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해보자. 신혼집이 있어야겠지? 전세 구하기도 힘들고 하니 너희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 집값이 3억인데 둘이 가진 돈은 1억. 열심히 회사를 다녀서 갚으면 되니까 은행에서 2억을 빌린 거지. 대출금을 잘 갚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경제 상황이라는 게 늘 바뀔 수 있잖아. 어느 날 실직을 하고 만 거야. 대출금을 못 갚게 생겼으니 집을 팔아야겠는데 이런, 집값이 1억 5천만 원으로 떨어졌네? 집을 팔아도 대출금조차 다 갚지 못하게 된 거지. 이런 주택을 깡통주택이라고 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부는 대출할 수 있는 돈을 제한하지.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 대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거나 또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금을 제한하기도 해. 아무튼 대출은 무조건 갚아야 하는 거니까 무턱대고 받으면 안 된다는 것 명심해. 대출의 종류 두 번째는 신용대출. 여기서 신용이란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즉 너가 잘 갚을지 따져보고 돈을 빌려준다는 거야. 우선 너란 사람을 한번 분석해볼까? 쭉 봤는데 신용대출은 쉽지 않겠어. 신용대출은 고객의 소득, 직업, 금융거래사항 등을 고려해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 직업이 있다면 앞으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을 거고, 그러니까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거지. 하지만 대학생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신용대출이 거의 안 돼. 그러고 보니까 이상한 게 있네? 신용이 없는 네 친구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설마 그런 건가? 그럼 진짜 큰일인데? 신용도 없는데 어떻게 신용대출을 받았을까? 그렇지. 은행에서 빌리는 건 불가능하고. 그렇다는 건 사채?
그래, 안타깝게도 네 친구는 위험한 돈까지 빌린 것 같아.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은행이지. 보통 제1금융권이라고 불리는데 소득이나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는 돈을 잘 빌려주지 않아.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가는 곳은 제2금융권, 즉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을 말해. 소득이나 자산이 적은 사람도 돈을 빌릴 수 있지만 대신 대출 이자율이 꽤 높지. 갚을 능력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다 보면 떼일 위험이 높아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이자를 많이 받아두는 거야. 여기에서도 돈을 못 빌렸다면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돼. 당연히 대출 이자율은 더 높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업법상 27.9% 이상은 받을 수 없지. 옛날에는 66%였다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49%, 39%, 다시 27.9%로 점차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가 낮아진 거지. 근데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영화에서 보면 주먹 꽤나 쓰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는 쫓기는 경우가 많잖아. 바로 무시무시한 이자를 내야 한다는 사채! 사채란 정식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걸 말해. 돈을 빌려준 사람이 금융회사가 아니니까 금융당국의 감시나 통제를 받지 않겠지? 그래도 정부에서는 이자 제한법을 두고 사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고 하고 있어. 최고 한도 이자를 연 25%로 정해두었기 때문에 사채업자가 이걸 초과해서 이자를 더 받으려 한다면 그 부분은 무효라는 거야. 친구가 사라진 지 일주일째. 또 한 장의 편지가 도착했다. 친구야, 도와줘. 아버지가 아파서 돈을 급하게 빌렸거든. 근데 사채업자들한테 불법 채권 추심을 당하고 있어. 이제 난 어떻게 하지? 어떻게 돈을 갚아야 할까? 도와줘, 친구야. 불법 채권 추심? 대체 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니? 자, 진정하고 날 믿어봐. 네 친구를 구할 방법을 알고 있거든. 우선 불법 채권 추심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지? 돈을 갚으라고 협박이나 폭력을 휘두르고 한밤중에 전화를 한 것, 또 가족에게 돈을 갚으라며 괴롭히는 것 등이 모두 불법 채권 추심이야.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꼭 알아둬야 할 게 있어. 우선 자신의 채무가 추심 대상인지 확인할 것. 사채를 빌렸더라도 아까 25%를 넘는 이자를 요구한다면 무효라고 했잖아. 그니까 이자를 제멋대로 적용해서 과도한 금액을 갚으라고 하는 건 아닌지 확인해봐야 해. 또 중요한 건 가족 등 아는 사람에게 빚진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가령 결혼을 약속한 사람에게 너의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네가 안 갚으면 부모님한테 대신 갚으라고 하겠다는 것도 모두 불법인 거지. 가장 중요한 것, 불법 채권 추심이 일어났다면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거. 저 신고할 게 있는데요. 제 친구가 불법 이때 채권 추심을 협박이나 당하고 있는 폭력을 것 행한 같아서요. 불법 추심 증거를 같이 제출하면 좋겠지? 불법 채권 추심은 신고한다고 해도 합법적으로 빌린 돈은 갚아야겠지? 대출 상환 전략을 짜보자. 대출 상환 전략 첫 번째는 가장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상환하는 거야. 또 대출 상품을 비교해봐서 조금이라도 이자가 낮은 상품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지? 소액 대출부터 갚아서 건수를 줄이면 관리하기가 좋을 거야. 또 앞으로의 수입을 따져보고 갚아나갈 기간도 조정하는 게 좋아. 만기를 미룰 수 있는 건 미루고 매달 들어오는 알바비 중 얼마씩 갚아나가겠다고 약속하는 거지. 특히 연체된 돈이 있다면 금융회사 전화를 피하지 말고 상환 방법을 재조정해서 고금리 연체 이자를 막아야 해. 무엇보다 대출은 반드시 갚아야 할 돈. 자신의 재무 능력을 잘 살펴야 한다는 거 잊으면 안 돼? 잠깐의 실수로 신용을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린 아직 배워가는 과정.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